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는요, 문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제가 문법에 대한 문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진짜 문법 공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강조를 해드렸어요. 문법을 몰라도 얼마든지 쉐도잉으로 언어를 익힐 수 있지만 문법이란 걸 알면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법이란 건요, 외국어 회화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알면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법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문법은요, 문장 생성의 도구가 아닙니다. 문장 분석의 도구예요. 분석에 있어요. 분석. 문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회화를 장착하고 나중에 어떤 글을 잘 쓰고 싶을 때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나의 글을 쏟아내어 놓고 그 글을 교정하고 다듬는 데 필요한 게 이 문법이라는 도구예요. 문장을 분석하거나 또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문법이란 겁니다. 오히려 문법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이 문법을 너무 맹신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요, 언어를 논리적으로만 사용을 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구사하려는 이 회화를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모국어처럼요, 모국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언어란 것은 내가 어떤 뜻을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의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이 어휘와 이런 문법적인 형식에 담겨져서 나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구사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습관의 기제 안에서 내가 평소에 많이 말하던 문형과 어휘들에 담겨져서 자동적으로 나가는 게 언어란 겁니다. 그래서 문법의 목적은 분석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왜 문법이 문장 생성의 도구가 아니라 분석의 도구인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구. 어서 구독 누르라고. 보기. 먼저 문법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문법의 존재 이유, 문법이란 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문법이 있고 언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언어가 있은 다음에 문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13초 정도만 딱 생각을 해보시면요, 바로 정답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13초가 필요할까요? 한 3초 정도만에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한 10초도 생각을 안 해봤었기 때문에 20대 진짜 중반까지도 문법이 왜 있는지 몰랐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영어 문법을 공부를 했었지만 문법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자, 언어가 있고 문법이 있을까요? 문법이 있고 언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언어가 있은 다음에 문법이 있겠죠. 문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자도 언어가 있은 다음에 나중에 문자가 발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문자가 있은 다음에 나중에 이 문법이 정리가 된 거죠. 우리의 이 문법의 역사를 보면요, 썩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영어 문법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 문법이나 라틴 문법이요, 이건 좀 오래됐어요. 기원전 2세기까지 돌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현대의 영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19세기 이후부터 제대로 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계속 정리되고 하면서 현대에 와서 제대로 정립된 게 이 영문법이에요. 그리고 이 언어도 우리의 이 삶의 습관 중에 하나라서 과거에 쓰던 이 언어의 형식과 지금 현대에서 말할 때 사용하는 이 언어의 형식이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200년, 300년 전에 말하던 방식이 지금 현대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나오는 200년, 300년 전에 어떤 뭐 사극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오는 이런 현대어 말투와 그때 사용하던 말투는 사실은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하면요, 문법도 이 언어의 변화에 따라서 문법도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문법은 계속 바뀝니다. 우리의 언어의 변화에 따라서요. 언어란 게 뭐죠?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렇죠? 현대의 사람들의 이 언어 습관이 바뀌면요, 문법도 자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법이란 건 정말 고정불변의 것이라고 이렇게 나 자신도 모르게 착각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만 구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우리의 이 회화를 정말 막는 독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 이렇게 정리된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중문법 같은 경우에도요, 제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요, 불과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은 도대체 왜 이렇게 정리를 했었을까요? 왜 문법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문법이란 게 생겨난 것의 목적 그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분석에 있다고요. 언어라는 걸 왜 분석이 필요할까요? 첫 시작은요, 언어학자들과 이 인문학자들이 고대의 인문서나 철학서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들을 정리했습니다. 고대의 시나 소설들은요, 현대에서 사용하는 이 문자 체계와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고대에 있는 문법의 체계와 현대에 있는 문법의 체계를 잘 정리해서 비교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대표적으로 기원전 거의 800년, 1000년 전에 그 정말 대시인이죠. 호메로스라는 이 시인이 있는데,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든지 아니면 일리아스 같은 이런 문학 대작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런 문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문법 체계들이요, 나중에는 이제 교육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기 시작해요. 누구한테의 교육일까요? 자기 나라 아이들한테 교육하기 위함일까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가만 놔둬도요, 그냥 옆에서 말을 많이 하고 부모가 이렇게 말을 많이 이렇게 반복하는 것만 해도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문법을 구사하게끔 뇌가요, 밖에 있는 짐승들의 뇌는 아무리 인간이 옆에서 말을 해줘도 문법을 배울 수가 없는 뇌 구조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뇌가 자라나면서 문법 자체를 습득할 수 있는 뇌를 가졌어요. 가만 놔둬도 알아서 문법을 몸으로 체화하고 이걸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별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도 이런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는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를 교육시키려는 것일까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한테요. 외국인들한테. 특히 미국이란 나라는요,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라서 온갖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완전 모이는 그런 나라죠. 자연히 이런 영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 언어가 잘 소통돼야 서로 이런 상업이 활성화되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법을 교육에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의 체계를 외국인들한테 알려주려면 당연히 이 언어를 어느 정도 분석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도 똑같습니다. 워낙 소수민족들이 많고, 그리고 그 소수민족들마다 각 지방마다 정말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거든요. 방언들이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고 공산당에서 바로 주도적으로 진행한 게 뭐냐 하면 한자,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는 번체자, 이 번체자를 중국에서도 예전에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간체화시키는, 간단하게 만드는 간체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문법 정리를 하고 표준어 발음 체계를 확립시킵니다. 자, 원래 문법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분석입니다. 근데 이 목적 자체가 분석이 아니라 교육 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요, 정말 이거는 문제였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문법 교육 자체를 너무 신봉하는 태세를 취했죠. 특히 어디서부터 정말 잘못됐었냐 하면 일본의 문법책을 이 용어 그대로 베껴온 것부터 정말 잘못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해하기 힘든 문법 용어들이 난무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런 걸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요, 문법의 목적 자체가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문법의 핵심은 분석에 있습니다. 분석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예요. 자, 분석한다는 게 뭐죠? 이 문장이 있다면 이 문장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문법을 익히면 그 문법의 공식대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런 문법의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에다가 내가 나의 하나의 단어들만 딱 집어넣으면 문장이 생성이 되니까 당연히 이게 회화의 지름길이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먼저 영어 공식을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분사 구문에 대한 영어 공식을 하나 가지고 와 보면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런 문법을 갖다 놓고 뭐가 의미상의 주어라든지 뒤에는 이제 진짜 전체 문장의 주어가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이 분사 구문은 ing가 나오고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떤 회화 상황에서 이런 문장을 사용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주입을 받아요. 또 중국어 공식을 또 하나 알려드리면 중국어에 정말 우리가 좀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빼이 자문이 있습니다. 피동문이에요. 이런 공식이 있는데 뭐 피해자가 있고 빼이가 있고 뭐 가해자가 있고 동사 수로가 나오고 뒤에 뭐 추가 성분이 따라 붙고 그리고 이런 문장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주입을 받아요. 이런 공식을 열심히 외워서 내가 어떤 상황을 상상하고 이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이 공식에 맞춰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진짜 실전 회화 상황에서 이 공식을 생각하면서 내가 문장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최소 20초에서 30초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 문장을 짜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 이게 말이 통할까요? 회화 상황은요, 한 문장을 구사하는데 중간에 텀이 10초, 진짜 최대 10초만 넘어가도요 상대방의 인내심을 없애버립니다. 대화하는 사람의 이 인내심의 한계를 만들어버려요. 이건 진짜 돈 받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만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학생이니까 학생이 이 문장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선생님들은 당연히 기다려줄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회화 상황에 가가지고 이런 공식을 대입해서 문장을 만드는 시간을 외국인들이 기다려줄까요? 아니요. 진짜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 아니면 기다려주지 않고요. 사실 진짜 문제는 스스로에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한두 번 처음에 이렇게 내가 이런 문장을 만드는 데는 좀 희열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스스로가 짜증이 나서 아, 언어란 건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면서 더 회화하는 걸 겁내게 되고 용기가 더 바닥이 나요. 구사할 수 있는 문장들은 정말 기초적인 문장들에서 더 이상 나아가질 않고요. 내가 어떤 공식을 외워서 사용하려는 문장들은 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주저주저하게 만들고 더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영어 공부를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뭐 토익 준비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봤지만 그렇게 문법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봤지만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머리를 정말 열심히 잘 넣은 사람도 회화를 구사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이미 공부를 해본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한 문법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30대 40대가 되면 그냥 완전히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걸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법들 머리로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한 문법들은 나의 습관에 넣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기억하는 거라서 사용 안 하면 그냥 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법이란 걸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데만 딱 사용을 하고 나의 습관 속에 내 몸이 기억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문법의 목적은 분석입니다. 내가 어떤 문장을 분석하는데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는데 필요한 도구가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문장을 이해했다면 이 문법이란 도구를 통해서 문장을 이해했다면 이 문장을 내 몸에 체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문장을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식 그 자체를 내 몸에 자동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끔 체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종 보통을 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같이 밟고 그리고 1단 기어를 넣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놓고 클러치를 조금씩 놓으면서 엑셀을 밟습니다. 그렇죠? 엑셀을 조금씩 밟으면서 이 감각을 익혀요. 그리고 이제 10km, 20km 속도가 약간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클러치를 밟고 이제 2단 기어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클러치를 놓으면서 다시 엑셀을 밟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속도가 이제 30km, 40km 이제 속도가 또 붙으면 이제 다시 클러치를 다시 밟고 3단으로 넣습니다. 자, 이런 게요. 우리가 지금 머리로 익힐 때는 처음에는 이게 1단부터 넣는 것부터 머리로 이거를 익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 수동 운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게 나중에 숙달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왼발 오른발이 자동적으로 클러치 언제 엑셀을 밟는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1단을 넣고 2단을 넣고 3단을 넣고
내가 언제 4단까지 올렸지 싶을 정도로 자동적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숙달이 되면 나중에 음악 들으면서 음악 흥얼흥얼거리면서 왼발 오른발 그리고 오른손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핸들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보고 뭐 할 거 다 하는 거죠. 제가 수동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예전에 학원 운행 알바도 했었고 외국인 상대로 드라이빙 가이드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의 이런 문법이라는 형식지를요 분석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이것으로 문법의 목적은 끝난 거고요. 내가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문법의 도구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건 내 몸이 자동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끔 문장 반복을 통해서 이 공식이 담겨져 있는 좋은 문장을 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제시해드렸던 그 중국어 공식을 가지고 와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베이자문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我的钱包被小偷偷走了. 여기서부터는 문법이 끝이 난 거예요. 문법의 목적은 끝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기초가 생기면 나중에는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뭐 영어 문장으로 또 예를 들어 드리자면 라고 왜 도대체 여기서 other things being equal 왜 여기서 ing가 사용된 거지?